현재 미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미국 대사에게 접근 금지를 추진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강경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던 캉탱드랑크라는 청년이 강경 좌익 성향 활동가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미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자고요. 2월 12일에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리옹 정치대학에서 강경 좌익 정당인 불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하냐 안 하냐를 두고 좌익단체와 우익단체가 서로 대학에서 충돌하게 된 건데요. 강연 개최에 반대한 우익 청년들이 시위하고 있다가 좌익 활동가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캉탱드랑크라는 강경 우익 성향 청년이 집단 폭행을 당해 이틀 뒤에 사망해버렸죠. 이걸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요. 2월 19일에 미 국무부 대테러국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캉탱드랑크가 좌익 무장 세력에게 살해됐다는 보도는 우리 모두 우려할 일이라며 폭력적 급진 좌파가 부상하고 있고 드랑크의 죽음에서 그들의 역할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인증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프랑스가 크게 반발한 겁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한 프랑스 가정을 비탄에 빠뜨린 이 비극의 정치적 도구화를 거부한다며 미국에 대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프랑스 외교부는 찰스 쿠슈너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쿠슈너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가 프랑스 외교부의 조치를 불응한 것인데요. 한 나라의 대사가 조치를 거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의 장관 접견을 금지하기로 추진했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찰스 쿠슈너 대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대사관을 비우고 종적을 감추는 형태로 조치를 피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아예 접견을 금지해버린 것이죠. 사실 프랑스는 미국에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향해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월 1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념적 증오의 분위기가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타국의 내부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동맹국이자 EU 회원국을 향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 셈입니다. 이는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예의와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3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념 충돌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정치권 전체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거리 시위 수준을 넘어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다릅니다. 리옹에서 발생한 23세 청년 캉탱드랑크 사망 사건은 곧바로 좌우진영 간 책임 공방으로 번졌고, 그 중심에 강경 좌익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서게 됐습니다. 프랑스 우파 진영은 이 사건을 이념폭력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강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월 15일 프랑스2 방송 인터뷰에서 분명히 극자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발언하였고요. 또 현재 확보된 증언과 정황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표현이었습니다. 치안과 공공질서를 담당하는 내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배후 세력을 언급했다는 점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 불안 이미지를 차단하고 동시에 강경 좌파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이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장관 역시 강경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강경 좌익 세력이 그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발언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격한 선동이 현실 세계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이처럼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해석이 앞서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과 정당 차원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개별 인물의 행동을 당 전체에 더 씌우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파 진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메시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드랑크를 집단 구타한 7명을 체포하여 특수폭력 등의 혐의로 예비 기소했는데, 이 중 2명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 의원 보좌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됐든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연루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여론의 방향입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안전을 먼저 떠올립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집단 구타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은 투표 성향을 급격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강한 정부와 치안 강화를 내세우는 쪽으로 이동할 경우 선거 지형은 빠르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외교 문제로 번진 사안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은 곧바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번 사건은 프랑스 정치권 전
전체를 극단적으로 긴장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한 이유를 선거 때문만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주권과 내정 간섭 문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좌익 무장 세력에 의한 살해, 폭력적 급진 좌파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덧붙이는 모습을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랑스로서는 자국의 사법 절차와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이 사건의 배후와 성격을 먼저 단정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표현의 수위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대테러 관련 부서가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치안 문제 차원을 넘어 급진 세력의 위협이라는 국제적 맥락에 연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즉각 반발하며 비극의 정치적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이 외부의 정치적 논쟁에 활용되는 순간 국내 여론은 물론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진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은 유럽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노선을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면서도 동시에 미국 중심 질서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에는 나토에서 탈퇴하며 독자 노선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완전히 편입되기보다는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안보, 방위 산업,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해왔습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핵 보유국이며 상임 이사국이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유럽의 군사적 중심축이 되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프랑스를 더 자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분담금 문제를 압박하고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며 동맹을 협상 대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프랑스로서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을 배제한 유럽 방위협력, 독자무기 체계 개발, EU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주도권은 유럽이 지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계산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미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양자간 설전 수준을 넘어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전선을 통해 압박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과 관세 압박을 통해 유럽 기업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보복관세 카드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포리시의 프랑스 통상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고 더 이상 순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반발이라기보다 통상과 산업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